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리일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또 마감하는 날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이 좀 힘을 빼는 그런 양상이라서 투자자들도 함께 힘 빠지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아마 대응하기 일주일 내내 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힘차게 한번 수익을 향해서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금요일 시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37.75포인트나 훌쩍 올랐습니다. 2000선을 단숨에 회복을 하면서 2005선까지 올라갔는데요. 거의 2%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시장에 좀 힘이 불어넣어지는 걸까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게 우리 시장의 상승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해줬습니다. 왜 꼭 개인은 반대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1.34포인트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513포인트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아직까지 중소형주 코스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나 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사고 양이 거의 얼추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 0.3원이 소폭 내리면서 1067원 안에 7원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 정재훈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또 무지막지하게 또 올랐네요. 예,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 36포인트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외국 매수의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일단 코스닥 시장은 전날 매수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일단 코스닥 시장, 양시장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좀 특징이 있는 부분들은 투신 쪽에서는 지수가 200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6거래일 연속적으로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일단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투신권역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탄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후장이 지날수록 일단 낙폭은 다소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여전히 강한 마인드는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부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한다면 이런 비는 소나기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적 위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특징주라면요? 예, 오늘 특징주는 거래소 종목군들과 코스닥 시장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위아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고가권역에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수급적인 상황들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다시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를 좀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고점권역이 지금 현재 저항대를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일단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7%의 급등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6,500원대를 안착을 해서 마무리가 하게 된다면 추세가 어제 하락 추세대가 아니라 양호한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35,000원대 중반권역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CJ 오쇼핑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지속해주는 부분들, 유통 섹터들이 나름대로의 실적 효과,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편입이 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CJ 오쇼핑도 함께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금일 4% 정도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일단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래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고 난 이후에 후발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주고 난 이후에 후발주들이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상위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저항대가 진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예, 상승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 많이 사주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은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던 원인들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설사 지금 이 부분들이 반등권역이다라고 하더라도 2010포인트대에서 2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V자 반등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바닥을 좀 형성하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나오거나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를 해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 매도 차익,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금일 같은 경우도 일단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에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대형 섹터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도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그 미국의 옐런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언제쯤 주식을 사야 될 것인지 좀 빠진 다음에 이게 다시 오른다라고 하면 살만한 충분한 그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급한 건 사실이거든요. 꽤나 힘듭니다. 예, 개인 투자분들 상당히 좀 힘든 시기죠. 근데 그 이유를 좀 따져보게 되면 너무 급하게 좀 매매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큰 박스권역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이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은 경기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 과거에 상승했던 부분들은 미국 때문에 상승을 했었고 중국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느 정도 정상화에 진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과 유로존, EU 쪽에서 지금 현재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옐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맞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몇 포인트에서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 한 포인트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눌림목 구간, 즉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0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 1960포인트이기 때문에 1960포인트에만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2000포인트에서 일부
매수를 했다라면 1960포인트에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밑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또 추가 매수라는,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세는 아직까지는 꺾여 내려오진 않았다라는 부분들,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고 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닭고기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림 등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하림이 추천받은 지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15% 이상 수익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게 더운 복날 시즌도 아니고 때 아니게 닭고기 상승,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간다 싶기도 한데 왜 오르는 겁니까? 예,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고요. 수요 증가에 따른 뭐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 대한 방사능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반사 이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쪽에서의 육류 소비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6개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 들어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리포트도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주사 같은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특히나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인근 지역에다가 일단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당히 공급적인 부분들에 상당히 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큰 규모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약 5% 정도의 배당 수익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이런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적인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이고 실적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금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분명히 우량한 종목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철저한 옥석가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업종 어떻게 다뤄볼까요? 예, 과거에 게임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실적에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한때 유행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을 한 이후에 몇 년째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NC소프트입니다. 게임주의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단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로 유행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NC소프트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주지 않으니까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고, 너무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 속에서 이제 서서히 실적에 대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NC소프트처럼 바닥을 탈피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컴투스처럼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고점을 보게 된다면 NC소프트가 벌써 훨씬 전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먼저 선반영을 받고 나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흐름상 놓고 봤을 때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 접근하는 방법은 옳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컴투스와 NC소프트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라면 NC소프트 같은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로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자, 정지현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의 절대 강자, 선물왕 출생 김도영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물시장에서는 지금 상승에 따른 웃음꽃이 좀 활짝 핀 형국인데요. 선물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선물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살짝이 아니라 방긋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더욱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좋게 마무리를 될 것으로 보여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전일 수급 자체가 왜곡되었던 만기라는 이벤트 때문에 왜곡시켰던 부분들이 갭상승 출발 이후에 꾸준하게 그 포지션들이 전환이 나오면서 수급이 호전되면서 청산성으로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 자체는 일부의 청산과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부착되고 있겠고요.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창구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한 땀 한 아주 디테일하게 파생을 성공시키는 해석법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만큼 머릿속에 하루의 그림이 모두가 축적이 되면서 흐름을 짚어내야 됩니다. 금융투자는 최근 들어서 고점 부근과 저점 부근에서 반대 포지션들을 잡아놓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누적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면 약수익 구간에서부터 들어와서는 일부를 청산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어제 시장에서 많은 여론 플레이가 되었던 상방 결제라는 것, 여론은 믿지 말자라는 것 절대 다수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투신 쪽 역시 어제 시작해야 될 포지션들을 오늘 들어오면서 기존의 매도 포지션들을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1,600억 이상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에서 현재 시장은 어느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승 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옵션 시장 쪽은 만기 이후에 역시 첫 포지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의 모습을 봤을 때 옵션 만기가 바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도 콜옵션 쪽으로 잡혀있는 모습에 외국인과 기관계 매수 콜옵션이 들어와 있고요.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개인들은 같은 양 매도 포지션을 잡지만 이제 프리미엄 부분에 감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들 자체 같은 경우엔 양 매수 포지션 자체를 좀 잡고 있겠고요. 기관계는 풋옵션 쪽의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외가 쪽에서 대응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옵션 쪽은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스위칭을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연말의 가능성 부분, 저는 계속 좋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프로그램 추이에서 보면 어제 이제 종가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과 선물왕을 짓고 2시 45분이 아닌 거의 50분이 넘어가면서 결정을 졌습니다. 매수 오버나잇을 결정을 졌는데 그게 바로 베이시스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시스를 분명하게 베이시스가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체크를 매등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말씀드릴 때가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결국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건데요. 1초 1초마다 포지션들을 바꿔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베이시스를 왜곡시켰죠. 자, 현재의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차익과 매수 차익의 이격도 그리고 비차익 쪽의 바스켓의 규모 이 부분을 다 놓고 감안을 해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얕은 백워데이션 상태는 무조건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는 상황이겠고요. 그러면 얕은 컨텐커 역시도 베이시스 상황으로는 프로그램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왜곡됐던 베이시스가 아닌 정상치로를 만들었던 베이시스를 어제 종가 부근에 1점대를 올려놓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흘러가면서 위쪽 상방으로 열어주었다라는 매수가 들어오는 포지션이었죠. 역시 영락 없이 아침 출발과 함께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해서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노렸던 포지션이었고요. 그래서 매수 부분을 정확하게 좀 고점을 만들어냈고요.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선물항을 통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뽑아내시면 또는 조금 단기간에 빨리 해석을 해서 자산을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한 번쯤은 저하고 함께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또는 제가 다른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 쪽으로 보기 앞서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하나만 좀 체크를 합니다. 나홀로 매수 전환이 되면서 확대를 유지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아침에 선물항이 얘기했으면 매도 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거 없다. 기관 쪽만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투신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요. 외국인과 투신이 양쪽에서 동반해서의 매수를 유지한다라면 하락폭도 되돌림 파동이 갑자기 급락으로 전환되는 것은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응 전략 쪽에서 금융투자창구의 매도의 확대 확인만 하십니다. 현재 매도 포지션 자체는요. 최대 맥스까지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계 쪽 부분에서 놓고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의 2,899억에서 기관계가 1,800억대 잡히는데요. 현재 3천억은 제대로 넘기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투자 창구가 3천억 이상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종가가 더 고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열어두시는데요. 그럴 확률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전략적으로 나갈 만한 청산 포지션들은 매도로 다 나갔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3천억을 넘어간다면 매수를 일관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갔다. 그렇다면 최종 마지막 파동에서 눌리는 짧은 단타를 보자. 매도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선물 쪽에 우리가 신호등을 가지고 합니다. 신호등이란 단순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운전을 할 때마다 만나는 그 신호등의 모양을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쪽에서 제가 만들어낸 로직 시스템입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중요한 부분, 자, 강한 상승세를 끝까지 밀어냈고 요 부분, 1시 부근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정확히 걸렸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내려오는 나락 쪽으로 잡혀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신의 강도 자체 추이를 보면 지금의 짧은 대응은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 오후장 마지막 황금 라인은요. 264.45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위에서 잡기는 좀 어렵다. 자, 여기는 우리 집샘과 가족들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요. 4, 5가 몸통으로 깨지면서 저항대가 걸릴 경우에 여기서 짧은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4, 5대를 내려오면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지력이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지지력이라는 것은 만약 4, 5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런 꼬리가 달리는 모양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라고 한다면 역시 강하구나라고 보시면서 짧게 눌린 매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시장은 오늘 넘어서야 되는 자리들은 모두 오버랩까지 정확히 찍은 265.25를 찍었기 때문에 조금 확률은 오후장은 짧게 단타인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매도를 치셔가지고 1P 이상 보시는데 그러시면 조금 위험 구간이니까 자신의 능력치만큼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선물시장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일시 또 돌아선 듯한 우리 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또 불꽃 상승을 하면서 지금 2002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괜히 옛날에 월드컵 생각납니다. 2002 하니까. 자, 지난주에 추세 이탈한 이후에 그 전일을 지지선 저점으로 봐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서 우리가 2010포인트 때 한번 잡아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볼 수 있는 지지선은 1970포인트 때하고 한 1950포인트 때였었죠. 그 중에서 하나 1970포인트 좀 위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절대 지수 레벨보다도 시기적으로 이 14일이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은 그동안의 이 달러 흐름 자체하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옐런의 청문회 일정 이런 거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그것이 1970포인트대고 14일에 또 정확히 이렇게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970포인트대가 그 아래쪽의 지지선 1950포인트대보다 좀 위쪽에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기술적 의미가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모여있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조금 더 강하다. 그러니까 지수는 좀 높지만 그래도 좀 강한 지지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당폭 하락 조정이 이미 진행이 됐죠. 거의 뭐 위에서 보면 100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200이격 침체권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율 반등 가능권까지도 들어간 상태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폭이 좀 더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이 나타나지 못하고 옵션 만기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넘어가면서 오늘 더 반응 폭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급등을 해서 이렇게 2000포인트 위로 올라준 것은 반갑긴 한데요. 9월 이후에 상승의 연장 흐름은 아직 아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 이후에 상승 때 만들어졌었던 그 2010포인트하고 2030포인트의 이 두 개 갭 메우기 그 과정 이후에 한참을 내려버렸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미 그 상승 추세는 9월 이후에 만들어졌던 상승 추세는 이탈한 모습이다. 결국 그거하고는 별개의 또 패턴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결국 그렇다면 오늘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결국 오늘 급등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약에 설사 지지선에서 매수로 좀 시장에 진입을 한 그런 투자자분들일지라도 오늘 빠른 분들은 뭐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께는 또 단기 매매로 한정을 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발 호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속 가능성보다도 원론적이다라는 그런 접근이 좀 한계가 있죠. 또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도 기술적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 흐름이 하향하는 밴드 내에서 이 확장형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적정하게 너무 큰 장타를 노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익 실현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달러화의 강세, 또 이머징 통화, 주식시장, 채권 트리플 약세 등등 지난 6월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흡사하다. 이런 진단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게 확 반전이 됐으니까 이 얘기가 싹 들어갔지. 금주 중반까지도 계속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었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올라가고 있었고 외국인 쪽에서는 주식도 매도하고 채권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채권 쪽은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죠.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웠었다. 우리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금융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채권시장 쪽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 쪽이 좀 안 좋게 흘러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은 국채선물 많이 매도가 나오면서 뭐 기록적으로 10일 연속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었고요. 불과 거래일수 열흘 만에 그러면서 포지션을 한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었죠. 그때 동남아 인도네시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금이 많이 이탈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에 금리 인상까지도 예정에 없었던 것까지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거와 비교하면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조용했었다. 특히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그러한 분위기까지는 못 느끼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다행스러웠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난 6월 초하고는 약간 좀 틀렸죠. 지난 6월 초에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게 반영이 되면서 주식을 단기적으로 5조 원이나 매도하고 선물을 한 3만 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 좀 불안하게 끌고 갔었던 것이 외국인 쪽의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8월 이후처럼 뭐 잘 버티진 못했어도 그나마 좀 조용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온다 해서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 쪽에서만 안 좋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좀 불안한 모습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나 미 국채 수익률 흐름 계속 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달러 인덱스 강하면서 미 국채 금리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채권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실물 경기 회복이 되는 그런 기운도 있고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글로벌 유동성 흐름 쪽에는 좀 안 좋은 흐름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달러 약세로 들어가더라도 강한 탄력적인 그런 유동성 유입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옐런의 시그널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주식시장 쪽은 좋긴 한데 달러 인덱스 쪽은 아직도 이 약세로 꺾이는 모습이 아니고 미 국채 수익률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이틀 보였는데 상승 추세대 내에서 조정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기 때문에 완전히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이머징 마켓으로 돌아올까 이거는 아직 생각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이 금액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600억 매수긴 한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매수세가 그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체별 거래 내역을 따져보면 외국인 쪽에서 우리 시장 매도 비중에서 한 30%대 안팎을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한 20%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죠. 결국 매수세는 그대로인데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추가적인 우리 시장 강세를 기대하기는 약간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9월, 10월하고 자꾸 비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여타 지표들 자체도 글로벌 유동성이 좀 유입되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원웨이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지금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장 조정 속에서 그 업종별로 특징을 상당 부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어렵던 곳은 그다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잘 나가던 것이 잠시 주춤했던 분야는 앞으로 다시금 또 잘 나가는 쪽으로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업종별로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조정 때 한 보인 모습을 우리가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략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강세해 보이고 있는 업종 따져보니까 운수장비가 3%, 건설금융화학 이게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하락했었던 시기에 하락 상위 업종을 꼽았을 때 속하는 것이 이 금융 쪽하고 건설 쪽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 강세 업종 중에서 건설이나 금융 쪽은 그다지 내용이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할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난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오늘 강세를 보이는 업종 중에서 지난 하락하는 시기에서 좀 덜 조정을 보였었던 하락폭이 적었었던 그런 업종이 진짜로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향후에도 좀 노려봐야 될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꼽는다면 결국 소비재 쪽에서 IT하고 운수장비, 소재 쪽에서 화학 정도 그리고 조선 쪽을 뽑을 수가 있는 것인데 모두 다 한 3%대, 4%대 하락한 이후에 반등 때 오늘 같은 모습에서는 반등 상위권에 재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게 내년도 경기나 업종의 흐름을 시장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스피일오버 가능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의 급등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종 이 조정이 반복이 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펀더멘털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두 다 이러한 한계성을 가진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현금을 좀 비중을 제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나타났었던 그런 하락이 좀 깊은 시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이번 조정에 좀 나타났었다.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조언을 주십시오. 지금 투자자분들이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나라고 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려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럴 때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10포인트까지 올라버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주식 쪽을, 이익 실현 쪽을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 제가 방송 때 보내드렸었던 것은 IT나 화학산업재가 30%씩이고 금융이 10%고 현금이 30%로 줄어든 것인데, 결국 이 비중은 1970포인트 때 부근에서 이렇게 꾸려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테고, 지금 지난주보다 현금이 줄었다 해서 주식을 사자, 이 말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1970에서 단기적으로 2020포인트 때까지의 박스권을 좀 상정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단기 매매에 한정해서 현금 비중을 늘린 다음에 조정 때 재매수할 기회를 한번 다시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절대 주식을 신규로 매수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일단은 갖고 있는 주식을 좀 좋은 값에 파는데 주력을 할까요? 그쪽으로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197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한 40포인트 올라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조정이 이 반등폭의 절반 정도 나타나는 그런 시점에서 재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주로 이익 실현 쪽으로 좀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주시장이 좀 좋아지나 살까 말까 좀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김영진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겠구나라는 게 확 이렇게 와닿는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SB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마감 전략 세우고요. 또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가을투자자문회사 전략기획본부의 김홍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상당히 또 시장에서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옵션 만기는 별일 없이 잘 지나갔고요. 옐런 효과와 함께 또 연기금 매수 등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괜히 기대가 되는 게 금요일 흐름이 월화 한 수요일 정도까지 가주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괜히 한 2,100, 이 정도 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뚱맞게 좀 갖게 됩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전망과 전략을 함께 일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려가 많았지만 그냥 별탈 없이 지나간 옵션 만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런 부의장 연설문도 우호적인 소식과 함께 연기금 매수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테이퍼링은 시행되더라도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시그널은 2015년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구 전략은 아무리 빨라도 2016년도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은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앨런 부회장이 이전에도 목표 실업률에 도달하더라도 QE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E 시장은 예상보다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역시 목표치 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오히려 디플레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ECB 부양책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극단적인 경기 하강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은 이러한 우호적인 정책 속에서 천천히 회복 에너지를 비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호적인 정책 분위기가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실적의 성장이든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든 우리에겐 상승장의 시작을 알려줄 그런 트리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수출도 내수도 아직 못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도 이전처럼 미국이나 독일처럼 갑자기 상승하는 것보다는 거래 회복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전세 가격이 높은 특정 지역만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 시장의 그 자생적인 회복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출 경기의 급격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중국의 투자 모멘텀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중국은 심각한 공급 과잉의 후유증으로 구조조정을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역시도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과 금리,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등 많은 경제 지표들이 새벽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만의 핵심 재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심 재료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들어서기까지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저가 매수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년째 실적보다는 환율이나 정책 모멘텀 등에 의해서 코스피가 등락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 분석, 정책 분석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스피 기업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달까지는 외국인 순매수가 급증한 점이 수급상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 옵션 만기일에는 매도 우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SB의 김영진 대표님 등등 전문가분께서 조언하시기를 지금 한 2000선 정도 넘어섰을 때 이 정도 시점에서 수익을 좀 실현하고 다시금 좀 이전에 저점이었던 한 1970선? 한 그 정도 내려올 때까지 다시 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거기서 좀 종합해서 내 방향을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반대로 아까 그 대표님이랑 약간 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1200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선, 요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2200이 아닐까요, 혹시? 아, 그렇죠. 2100선이죠. 2100이죠. 2100선. 예. 2100선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셔도 괜찮은 입장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점에서 좀 모멘텀이나 이런 거를 보셨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가시는 것도 지금 이익 실현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희 바이로메드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CJ ENM이나 이런 것도 좀 매도할 예정이고요. 예, 그런 전략을 저희는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2000선 이제 넘어선데 2100선까지 10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에 대한 또 상세한 종목 등에 대한 언급은 잠시 후에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1200선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염통이 그냥 쫄깃쫄깃해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 예. 자,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PMI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럽 PMI 제조업 지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증시에. 그래서 기준선인 50을 넘는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요. 50 이하면은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하고 있는 거는 51.6 정도, 제조업 지수가 51.6, 서비스업 지수가 51.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발표 대비 뚜렷한 상승이나 기타 위출된 상황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위기 우려가 반영이 되어서 전 지수와 동일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흐름도를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도는 우선 유로존 재정위기가 일단락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우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유럽에 대한 흐름도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쪽의 실업률 관련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업률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질적인 개선은 아직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달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두 개가 있다면은 좋은 뉴스는 기업들이 해고가 소폭 줄었습니다. 또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나쁜 뉴스 같은 경우는 고용 또한 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상황의 개선과 양적 완화 이슈가 맞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지표인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도 양적 완화 축소 시기 이슈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바이로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에 대한 설명과 그 투자 전략을 듣죠. 네네.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바이로메드를 가져갔습니다. 네. 현재가 41,750원 정도로 가져왔고요. 손절 매가 3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8,000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슈가 된 내용이 주식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공시를 보거나 그리고 저희가 창조 경제 관련주라는 투자 유망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전자 치료제인 VM202 임상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상 2상이 종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리가 한 내년 2분기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 사로서의 기술 수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바이로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이로메드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을까요? 네. 지금 손절 매가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38,000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48,000원, 한 5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장 봤을 땐 저희가 조금 안정되게 한 48,000원 선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목표가입니다. 네. 네. 자, 사서 좀 어깨 좀 팔자 이런 말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현금 50%이고요. 한화케미칼 20, CJNM, 요즘 문제 종목입니다. 20%, 매일유업 10%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을 보면요. 한화케미칼은 5.1% 수익이지만 나머지 두 종목은 좀 손실이 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보겠고, AS를 오늘 그 시간 관계상 CJENM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ENM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에 실적 양상도 예상이 되고요.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모멘텀 부분에서도 좀 있고요. 뭐 기업에서 이거 뭐 매각한다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CJENM을 보유하겠다라고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저희 바이로메드 가지고 오면서 CJENM에 대해서는 손절매를 하고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취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물론 좋은 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호재 대비 악재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량 매도하는 방향으로 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ENM, 뭐 전량 매도를 하고요. 바이로메드 더 좋은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석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